안녕하세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를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번이 알버트 까뮈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영어로 써놓고 이제 옆에는 또 불어 원문 제목을 달아놨어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먼저 키팩트라고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일단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작가는 알베르트 까뮈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어쨌든 소설에 포함되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뭐 실존주의 소설이라기도 하고, 뭐 내용 때문에 이제 뭐 범죄 드라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쓰인 언어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대략 1940년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항복했고, 이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영토의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점령당한 상태였대요. 1942년에 어쨌든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메르소 이 작품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 메르소라는 한 남자인데요. 예, 이 메르소가 거의 일어나는 대로 이 이야기의 사건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자신의 재판을 감옥에서 서술한 다음,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더 이제 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런 이제 용교동구 같은 그런 서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소는 1인칭 관점으로 내레이션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최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볼 수 있죠. 다른 인물들에 대한 그의 묘사는 전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1인칭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메르소는 그들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슨 이해하려 하거나 뭐 배려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 그대로 예, 서술하고 있죠. 일종의 톤은 좀 분리되고 냉정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미묘하게 이제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시작할 때에도 그 어머니 이제 장례식 가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는 거로 시작을 하는데 몇 장만 읽어봐도 금방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다음에 최근의 일 또는 실시간 내레이션과 더 먼 과거 사이의 변화를 때때로 메르소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만 지나가도 과거잖아요. 그리고 한 시간만 지나가도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언어에 관계없이 이런 언론사들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시제 처리를 할 때 현재 시제를 좀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이 보도하거나 알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의 어떤 그 뭐 생생함 같은 거 살리려고 가능하면 이제 대부분 다 보도는 지나간 거를 보도하는데 이제 앞으로 온 일을 모르니까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보도하는데도 특히 신문 같은 데는 기사 제목들을 현재 시제로 많이 뽑죠. 근데 뭐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최근의 일 이것과 이제 먼 과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메르소는 현재 시제로 좀 생생하게 살리려고 하는지 그런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알제리아예요. 주인공은 메르소고 주된 갈등은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 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강요하고 만들어내려는
사회의 시도에 맞서 투쟁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메르소는 여기서 아라비는 총을 쏴서 이제 죽여요. 살인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살인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유를 대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이 친구는. 이 투쟁은 그를 기소하는 법 체계와의 싸움으로 구체화된다. 이, 어, 뭐, 알베르트 까미뿐이 아니고요. 앞에서 했던 이제 변신 같은 그런 이제 작품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변신 얘기하면서 소송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소송 얘기도 하고 몇 가지 얘기했을 텐데 선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용들하고 되게 좀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이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리라는 이제 이 여성이 나와요. 마리라고. 그러니까 메르소와 이제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맺고 메르소는 사실 별 생각 없는데 마리는 이제 결혼 생각도 하고 이런 상대로 나온 여성이 있어요. 레이몬드가 일하는 방식, 마손의 해변 저택 방문, 마손의 해변에 갔다가 그 해변 저택에 갔다가 그 해변에서 살인을 저질러요. 레이몬드의 총을 빼앗는 일 등 메르소가 아랍인을 살해하게 만드는 선택 과정이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아랍인으로 알려진 한 남자를 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이방인 설명할 때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 죽였냐 했더니 햇볕이 뜨거워서 살인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읽어보시면 보여요. 메르소는 살인죄로 체포되어 수감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이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걸 풀어가는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지금 여러분이 작품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읽어보시면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저 친구는 좀 사형 당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거예요. 이어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제와 논쟁을 한 후에 세상의 온화한 무관심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사실 메르소가 제일 바라는 거는 이런 세상의 무관심이죠. 자신에 대해서. 반복이라 해가지고 반복과 어투 있고요. 소설에서 반복되는 개념은 열과 빛의 중요성이다. 그가 아랍인을 쏠 때 태양은 불타고 있었고 그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뜨고 살인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잘못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주제 우주의 불합리성, 인간 생명의 무의미성, 물리적 세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부조리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소설들이랑 따라다니는 공통된 주제. 공기, 쇠락과 죽음, 뭐 감시와 관찰 이렇게 돼 있고요. 법정과 십자가상이 상징이고 메르소를 지켜보는 엄마의 친구들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암시한다. 이런 거는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카프카도 마찬가지고요. 카프카 소설 같은 것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변신이 얘기할 때도 했지만 어느 날 아침 뭐 그 그레고르 잠자가 이렇게 벌레로 변한 것처럼 어느 날 아침 은행에 잘 다니는 한 중견 간부가 집에서 체포돼요. 그런데 왜 체포됐는지 그 이유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송에 이겨야 되니까 보통 소설 속의 소송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내가 어떤 소송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이거 중에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왜 체포됐는지
내 죄가 뭔지를 몰라. 응? 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방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해 줄 거고 저렇게 충고해 줄 거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대체로 아마 변호사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 된다면 이제 전직, 지금 높은 자리에서 물러난 그런 이제 법조인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무죄를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에서 어쨌든 승소를 해서 무죄 방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해서 그 죄에 합당한 어떤 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 카프카 소송에 나오는 그 은행원은 아침에 체포가 됐는데 본인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좀 자기의 체포 이유를 몰라. 더 웃긴 건 체포가 됐는데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이고 은행원에서 이제 간부인데 그 체포가 됐으면 어디가 끌려가서 감금이 돼야 되는데 감금되지 않고 체포됐다는 이야기만 알려주고 다른 은행원들하고 같이 은행으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예,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소할 때쯤 되면 검사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검사의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검사하고 상담을 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 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변호사도 기가 찾아갔더니 변호사도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없다 아예. 이길 확률은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재판을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변호사하고 얘기했고 결국 이 상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고 나서 언제 이제 죽냐 하면 이 소송의 당사자는 그때 죽어요. 딱 1년 후 걔가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은 1년 후 자기 이제 생일 전날 뭐 채석장인가 그걸로 끌려가서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면 그 중에 이제 제가 찾아가던 사람 중에는 신부님도 있는데 신부님도 있고 그 이제 소송이라는 그 소설 속에는 상당히 유명한 그 짧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라는 이 짧은 단편, 그러니까 단편도 아니죠. 한 책으로 따져도 한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두세 장도 아니고 이제 두세 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이거나 한 장 반쯤 되는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글인데 그 이제 법 앞에서라는 게 꽤 유명한 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이 그 법원을 지키고 있는 일종의 이제 이 경비죠.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계속 이 사람이 안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진 이제 일종의 뇌물을 많이 바쳐요. 결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이제 그 법원 문 안에서 뭐가 반짝이는 햇빛, 무슨 빛 같은 걸 보고 죽어요. 그것조차 되게 상징적으로 쓰긴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것과 이제 은행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인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길을 쓰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경제력이 안 되면 모를 거 되면 그런 게 먼저인데 그런 본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법원에 내가 찾아간다면 법원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건 재판을 하거나 하는 판사들 당사자들이거나 이제 뭐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겠죠. 그 법원을 지키는 문지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하면 뭐 뇌물을 바칠 수도 있고
비율을 맞출 수 있지만 이거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해?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티가 뭐라고. 그런데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노력을 안 해요. 이 법 앞에서라는 뭐 짧은 글 속에서도 소송이라는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은행원도 진짜 중요한 사람들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별 도움 안 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채석장에 끌려가 죽지만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한 이제 하루 빠진 1년을 산 거죠. 체포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다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법원은 일종의 이제 이 세계다 세계,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은행원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온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체포되는데 체포 이유도 몰라요. 왜? 마치 인간의 그 원죄처럼. 인간의 원죄는 여러분이 느끼고 살아요? 아니지. 우리 중에 그걸 누가 느끼고 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원죄 얘기를 해요. 원죄란 뭐냐? 어쨌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이제 관리하게 했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뱀이 옆에서 살살살살 꼬셨든 뭐가 됐든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건 인간한테 그게 사실이라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담한테는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브를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느껴서 자손을 낳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의 근거가 창세기인데 성경에 창세기 어디를 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언제가 되면 죽을 거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쫓겨나면서는 무슨 말이 생겼냐 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아담은. 이브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죽는 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인간이 영속적인 존재인지 지금처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죽음에 관한 언급이 없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때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구약이라는 곳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그래서 많은 예언도 되어 있고 제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많이 들어있어요. 뭐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믿고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켜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온 이후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걸 신약이라 그래요. 예수가 온 이유는 성경적으로는 이거예요. 예언을 완성시키는 거 하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죠. 두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건데 그 율법을 이제 예수가 옴으로써 율법 자체가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신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 창조하고 나서 하루를 쉬었죠. 그래서 그걸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사람들은 그걸 일요일이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는 일요일 날도 안식일도 자기가 할 얘기 다 하고 다녔어. 안식일은 오로지
신에게 바치는 날인데,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날이야. 신의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예수로 인해서 폐기된 거야. 그리고 예수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에 쫓겨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고, 즉 인간이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속의 역할을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승을 배신하고 일고를 하는 바람에 잡히고 뭐 이런 것처럼 돼 있지만, 어찌 보면 예정돼 있었던 거죠. 예수의 온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는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당사자인 걸 확인시켜 준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I'll be back 그랬죠. 다시 돌아오겠다.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재림,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재림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늘로 올라간 거로 되어 있어요. 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죽음이라는 게 이제 더 씌워졌어요. 인간의 그 운명에. 그전엔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쫓겨난 이유가, 그게 원죄라는 거죠. 그 원죄를 예수가 옴으로써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된다는 거야.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의 어떤 이런 영속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사라졌냐? 말하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를 연결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연결시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배속을 통해서 인간에게 씌워진 죽음의 운명은 여전히 존재해. 사라지지가 않아.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원죄를 대속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한테 씌워진 죽음의 운명은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니까 일단 설명을 저는 한 거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들어보면 이 소송에 나오는 은행원은 결국은 이제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친구가 딱 하루 모자란 1년 만에 세속장에 끌려가 살해당하는데, 그 1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막 노력을 해. 자기는 체포 이유도 모르고 죄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원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을. 그 다음에 자기가 주변 사람을 막 만나면서 이제 변호사도 만나고, 어? 신부도 만나고 그래요. 신부도 뭐라 그러냐면, 신부를 만나가지고 결국 아니, 체포해도 모르는데 나 체포했다. 어떻게 헤어날 수 있냐? 그러면 신부가 뭔가 위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위로한다는 말이 뭐였냐면 인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주변 사람도 도움 안 되고 뭐 변호사도 도움 안 되고, 하다못해 신부는 일종의 종교의 상징처럼 쓴 것 같은데 종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체포 이유를 몰라. 나는 무죄야. 죄가 없어. 근데 세상도, 주변 사람도, 종교도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럼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건 죽음밖에 없었을 거야. 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프카가
그 소송 당사자인 체포된 그 은행원을 1년 만에 죽인 이유는 난 그래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건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 이방인의 메르소도 참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이걸 내가 잘못 저기랬구나. 예, 내용을 조금 볼게요. 메라이텐 메르소는 알제리에 사는 청년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에 버스를 타고 어머니가 살고 있던 마ren고로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 어머니가 이제 계셨던 마ren고 이제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거의 여행 내내 잠을 잔다. 도착했을 때 그곳의 원장과 말을 한다. 관리인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식한테 연락을 했지만 자식이 오기도 전에 무슨 뭐 관속에 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메르소가 엄마를 볼 수 있게 관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메르소는 시신이 이미 관 속에 봉인된 것을 알게 된다. 관을 열어주겠다는 제의를 메르소는 거절한다. 그날 밤 메르소는 어쨌든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뭐 혼자 밤을 새운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밤을 새요. 메르소는 불쾌하지만 다소 말이 많은 간병인과 함께 있는다. 메르소는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또 어머니 시신 옆에서 어쨌든 졸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장례식 전에 그는 다시 원장을 만난다. 관리인은 그에게 어머니와 매우 가깝게 지낸 노인 토마스 페레즈가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장례 행렬은 작은 동네 마을로 향하지만 페레즈는 따라잡기가 어려워 결국 더위로 인해 기절한다. 페레즈는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그 할아버지예요. 메르소는 장례식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메르소도 되게 힘들었으니까 쫓아가느라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자기가 있던 알제리에 다시 행복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다음날 메르소는 해변으로 수영을 하러 간다. 그곳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 카르도나와 마주친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코미디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한다. 일단 나중에 이제 어쨌든 살인 혐의로 재판에 이제 회부돼서 재판을 받을 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장례식에 와서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고 졸고 있다라든가, 어? 그다음에 뭐 근데 메르소는 어쨌든 너무 덥고 그런 데를 한참 걸어갔기 때문에 장례식 자체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수영하러 놀러 갔죠.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수영하러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영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낸다. 메르소가 깨어났을 때 마리는 사라지고 없다. 정오까지 침대에 있다가 저녁이 되어 발코니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다음날 메르소는 업무에 복귀한다. 친구 엠마누엘과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일을 한다. 그날 밤 메르소는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다가 같은 건물에서 개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 살라마노와 마주친다. 메르소는 또한 레이먼드 산테스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는 포주라는 소문이 있다. 레이먼드는 메르소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식사를 하면서 레이먼드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자기 정부를 구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오빠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정부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레이먼드는 그녀를 유인하기 위한 편지를 이제 메르소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편지 쓰기를. 레이먼드의 부탁을 받은 메르소는 그날 밤 그를 대신해 편지를 쓴다. 전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토요일 마리는 집으로 메르소를 방문한다. 그녀는 메르소에게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그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대답하지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은 레이먼드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복도로 나가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고 경찰은 레이먼드가 정부를 때린 죄로 경찰서로 소환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레이먼드가 메르소에게 자신을 대신해 증언해달라고 요청하자 메르소는 이에 동의한다. 그날 밤 레이먼드는 자신의 개가 도망갔다고 한탄하는 이제 살라마노와 마주친다. 마리는 메르소에게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해 약혼을 하게 된다. 다음 일요일 메르소, 마리, 레이먼드는 레이먼드의 친구 중 한 명인 마손 소유의 해변가 저택으로 간다. 그들은 바다에서 즐겁게 수영한 다음 점심을 먹는다. 그날 오후 마손과 레이먼드, 메르소는 해변에서 두 명의 아랍인과 마주쳤는데 그중 한 명이 레이먼드 정부의 동생이다. 싸움이 벌어지고 레이먼드가 칼에 찔린다. 상처를 치료한 후 레이먼드는 메르소와 함께 해변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아랍인들을 발견하고 레이먼드가 총으로 쏘는 것을 고려하지만 메르소는 그를 설득하여 자신이 총을 이제 빼앗아서 갖고 있어요. 그러나 메르소는 다시 돌아와 뚜렷한 이유 없이 레이먼드 정부의 동생을 저격한다. 메르소는 어쨌든 살인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그의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뇌우침이 없는 메르소, 특히 어머니의 장례식에 대한 메르소의 슬픔이 부족한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나중에 메르소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검사와 판사를 만나고 치안판사는 십자가를 휘두르며 메르소에게 신을 믿으라고 요구한다. 메르소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절한다. 치안판사는 메르소의 신념 부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그를 먼슈 안티크리스트이고요. 이 불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부른다. 미스터 안티크리스트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어느 날 마리는 감옥에 있는 메르소를 방문한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짓게 하고 메르소가 무죄로 풀려나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메르소는 서서히 감옥 생활에 적응하고 자연과 여자, 담배와의 고립이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결국 적응, 그리고 곧 그들의 부재를 이제 이렇다 자연과 여자, 담배가 없다는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적응이 되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에 잠을 잔다. 재판 당일 메르소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방청객과 취재진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재판의 주제는 살인에서 벗어나 메르소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특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빠르게 옮겨간다. 사실은 살인죄인데, 그쵸? 밤샘과 장례식에 참석한 관리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모두 메르소의 슬픔이나 눈물이 부족했음을 증언한다. 마리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자신과 메르소가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했다고 마지못해 증언한다. 다음 날 검사는 메르소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그의 도덕적 감정 결여가 모든 사회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또 말하자면 살인죄로 지금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됐는데 재판 내용 자체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신 다음에 이제 사망 연락을 받은 거니까 장례식 연락을 받아서 간 거니까 거기 가서의 이제 슬퍼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이제 주된 이 재판 내용이 되고 있어요. 메르소는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에 처해진다. 처형을 기다리기 위해 감옥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운명의 확실성과 필연성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도망치는 것을 상상하고 성공적인 법적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꿈꾼다. 어느 날 사제는 메르소의 소원을 거스르며 찾아온다. 사실 사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신부가 찾아오죠. 그는 메르소에게 무신론을 포기하고 신에게 의지할 것을 촉구하지만 메르소는 거절한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중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메르소와 사제 간에 대화하는 것들.
시한판서처럼 사제도 메르소가 신앙과 사후세계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메르소는 갑자기 격분하여 사제를 붙잡고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는 무의미하고 순수한 물리적 세계를 믿는 것이 옳다고 선언한다. 메르소는 처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진정으로 수용한다.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우주의 온화한 무관심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수용이 메르소를 행복하게 만든다. 조금 그쵸, 내용이? 근데 실제 소설로 보면 이걸 이렇게 요약처럼 해놔서 그렇지, 소설로 보면 이런 요약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방인의 전체적인 주제는 부조리 철학, 그리고 실존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까미는 메르소라는 캐릭터를 통해 존재의 의미와 당장의 목적이 없는 삶을 대면시키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우주의 불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라는 말은 유니버스를 다른 말로 하면 뭐 더 월드 같은 말이니까 세계에 뭐 이해하지 못할 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했던 부조리니까. 이방인은 비록 허구적인 작품이지만 까메의 철학적 관념인 부조리에 대한 강한 공명을 삼고 있다. 개인의 삶과 인간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미나 질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까메는 단언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합리적인 어떤 구조와 의미, 설명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죠. 말하자면 그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충칭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나 똑같죠. 말하자면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 못할 만한 그런 어떤 내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위안이 되니까. 응?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불합리한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부조리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합리적 질서를 찾으려는 인류의 부질없는 시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까미는 부조리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교훈이 소설 속에서 작용한다. 메르소가 살고 있는 외부 세계도 그의 사상과 태도의 내부 세계도 어떤 이성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리와 결혼하기로 한 결정이나 아랍인을 죽이기로 한 결정과 같은 메르소의 행동에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소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 사회는 이성적인 설명을 조작하거나 강요하려고 시도한다. 말하자면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의 이유가 상당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소설 제2부에 나오는 재판 순서는 합리적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회의 시도를 나타낸다. 까메의 의도가 조금 보이죠. 왜냐하면 불합리한 세계에서 합리적인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조리한 거냐 이런 거겠지. 검사와 메르소의 변호사는 모두 메르소의 범행에 대해 논리와 이유, 인과관계의 개념에 근거한 설명을 내놓는다. 근데 이거는 검사와 메르소의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로서,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메르소 자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육하원칙 같은 걸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주가 비이성적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한 시도로 작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도 없고 다 불합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를 설명 가능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래야 검사 입장에서는 구형을 해서 어쨌든 참수형을 내리든
변호사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지금 경감시키든 어떤 논리적인 결론의 한 결과로 그렇게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렵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므로 이 모든 실험은 부조리의 한 예로서 비이성적인 우주의 합리성을 강요하려는 인류의 부질없는 시도의 한 예에 불과하다. 때때로 별 이유도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사건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은 사회에 파괴적이고 위협적이다. 말하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심이라는 말과 탈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면서 제가 뭐 해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은 다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것도 이 우주에서 가장 이성적인 동물. 근데 인간의 삶이 어떤 구석에 이성적인 게 있느냐? 하루의 예만 들어도 인간은 이성보다는 그냥 자기 생리에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성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세상은 어떤 이 논리나 이성 이런 거에 맞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일종의 그 공평하고 공정하다라는 마법에 걸리게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어떤 중심에 맞춰서 어떤 원칙에 맞춰서 그런 걸 딱 모아가지고 법, 규칙에 따라서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서로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런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말하자면 벌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지키는데 나만 안 지킨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어떠냐? 그렇게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 정반대인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게 훨씬 많은데 그걸 다 원칙이나 중심이나 논리나 여기에다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걸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법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설명은 합리적인 법이잖아요. 아, 이런 걸 자꾸 하다가 빼먹어. 잘못해놔가지고. 예. 또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 건 인간의 삶의 무의미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다음에 이제 그 고도를 읽을 때 또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까미의 부조리 철학의 두 번째 주된 요소는 인간의 삶에는 회복되는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까미는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의 필연성이며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거죠. 삶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소설 전반에서 점차 메르소는 이러한 깨달음을 향해 나가지만 마지막 장에서 목사 말하자면 제가 아까 신부라고 하는 사제라고 설명했구나. 사제와의 논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다. 이게 번역에 따라서 어떤 건 사제, 어떤 건 신부, 어떤 건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를 상징하는 힘도 쓰인 거니까. 메르소는 그가 우주의 많은 부분에 무관심한 것처럼 우주도 그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르소 역시 태어나고 언젠가 죽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중요한 의미는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암울해 보이는 깨달음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메르소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필연적인 죽음의 불가피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자신이 처형되어 죽거나 장수와의 노년의 자연사로 죽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메두소는 삶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 인물이에요.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다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음의 필연성 같은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오늘이길 바라는 사람 없잖아. 오늘은커녕 내일이길 바라는 사람도 없고 내일은커녕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좀 더 많이 써서 10년 후, 20년 후 이거 바라는 사람 있어요. 가능하다면 한 시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그렇죠? 한 달이라도 더, 1년이라도 더, 10년이라도 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말 자체가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이성이 만들어낸 말이죠. 아니면 진짜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요. 충실하게 말하려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 이와 같은 인식이 메르소로 하여금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항소 제기를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요.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이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러한 환상에 대한 희망들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메르소는 깨닫는다. 논리적인 설명은 되죠. 여러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항소제기를 통해서 조금 연기할 수 있죠.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감옥에 덜 있다가 풀려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젠가 죽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환상, 희망,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먹는 건데 메르소는 지속적인 삶에 대한 그의 희망이 결국 부담이었다. 그가 이 거짓된 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남은 나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항소제기를 포기하고 사형을 받아들여 그냥. 언젠가 죽을 거니까 지금 이거 죽음을 조금 지연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잖아요. 대신 사형이 이제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말하자면 항소제기를 통해서 사형을 좀, 그러니까 죽는 걸 좀 지연시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보단 그걸 사형을 받아들이고 사형 당하는 날 전까지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물리적 세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세계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방인은 메르소가 사회적 또는 감정적 측면보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물리적 측면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인간의 삶에 대한 더 높은 의미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설의 주장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나는 유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근데 나의 이 세상에서 삶에 따라 나는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간다고 쳐봐. 아니면 뭐 막말로 1부터 10단계가 있는데 5단계까지는 단계에 따라서 더 안 좋은 곳이지만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단계에 따라 더 좋은 천국이다, 극락이다 이런다 해봐. 그럼 삶이 뭔가 지향점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 까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멸소란 인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쓴 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다. 그렇고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을 가려고 내가 신을 받아들이거나 그럴 필요 있냐?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다다. 즉,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은 높은 의미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삶에 더 높은 의미나 질서가 없다. 라는 이제 이 소설의 주장을 잘 이제 메르소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전체에서 메르소의 관심사는 그의 몸, 마리아와 육체적 관계, 날씨, 그리고 주변에 다른 신체적인 요소들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장례 행렬 중 메루소가 느낀 더위는 어머니를 매장한다는 생각보다 그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 사실은 환경보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이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메루소는 해변의 태양이 메루소를 괴롭혔고 재판을 받는 동안 심지어 메루소는 그가 아랍인을 죽인 이유로 태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한다. 즉, 태양 때문에 아랍인 죽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친구인 레이몬드의 정부 문제 때문에 그 정부의 오빠가 레이몬드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이몬드가 다치기도 했고 메르소가 일종의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처럼 아랍인을 쏴 죽였는데 근데 결국 왜 죽였냐라는 이유가 태양 때문이었다는 거야. 메르소의 내레이션 스타일도 육체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한다.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을 얼버무릴 때는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묘사를 내놓지만 날씨와 자연 이런 주제를 논할 때의 묘사는 아주 생생하고 화려해진다. 이방인의 후반부로 구성된 법정의 장면은 사회 전체를 상징한다.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소송하고 아주 유사해요. 법은 국민에 따라 기능하며 뜻에 따라 기능하며 배심원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여 판결한다. 이방인에서 까미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사회로서의 법정의 상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실제로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 살인사건과 관련된 그 주변 인물들만 이제 소환해서 증언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과 무관한 어머니 장례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증인으로 다 오죠. 또한 메르소의 범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구성하려는 법원의 시도는 불합리한 우주의 사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찾으려는 인류의 시도를 상징하듯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거고요. 까미가 헛되다고 믿었던 이러한 시도들은 자신의 철학에서 개발한 부조리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검사가 메르소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말하는데 십자가는 까미의 부조리한 세계관과 상반되는 기독교를 상징한다. 부조리 철학은 인간의 삶이 비이성적이고 목적이 없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신의 세계 창조와 연출에 근거한 우주의 이성적 질서를 상정하고 인간의 삶에 보다 높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말하자면 신이 계획을 갖고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성경대로 따지면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호흡도 불어넣고요. 말하자면 인간의 몸에는 인간의 형상에는 신의 형상의 한 모습이 남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즉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도 사람처럼 그리는 이유가 인간의 형상하고 유사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은 되게 불합리하고 이 조리의 설명이 조리 있게 되지 않는 아주 부조리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는 세상은 신이 계획에 따라 창조했고 그리고 신이 생각하는 신의 계획, 신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의 어떤 질서가 여기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 철학과는 상반되는 거죠. 또한 십자가상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믿음 구조를 상징한다. 십자가는 어쨌든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말은 신을 믿는 이제 믿음
그 신앙, 이걸 전제로 하겠죠. 신에게 의지한다는 사제의 주장은 메르소가 의미 있는 우주의 원리를 수용하는 욕망만큼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메르소는 기독교를 거부함으로써 검사에게 반항할 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인 질서를 정의하려는 모든 체계를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독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성적 질서, 우주의 질서, 신의 질서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체계를 다 거부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반항은 결국 메르소를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히게 만들고 있다.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면 큰 벌을 받거나 참수를 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놨지 내가. 쇠락과 죽음. 이방인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퇴락과 죽음에 대해 매우 다양한 태도를 나타낸다. 살라마노는 지저분하고 쇠락한 개를 사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를 역겹다고 할지라도 그는 반려견을 소중히 여긴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슬픔으로 산만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메르소는 육체적인 죽음이 삶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종말을 나타낸다고 믿는 것에 만족한 반면에 목사는 사후세계, 즉 육체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한다. 이 소설에서 메르소의 성격 전개의 필수적인 부분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그 자신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소설 끝에 메르소는 죽음이 인간의 삶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었고, 임박한 처형의 현실을 절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감시 및 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설 전반에 걸쳐 등장인물들이 메르소를 관찰하거나 그가 그들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티브는 까미의 부조리 철학의 몇 가지 요소를 상기시킨다. 이방인에서 끊임없이 관찰하는 모습은 목적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탐구를 암시하며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물리적 세계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발코니에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메르소는 눈에 들어오는 세세한 모습을 흡수하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판결과 비난의 과정의 일부로서 메르소를 바라본다. 법정에서 우리는 메르소의 이전 행동들 중 많은 것들이 그가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감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랍인들은 레이몬드와 그의 친구들이 버스를 향해 걸어갈 때 암묵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지켜본다. 레이몬드의 이웃들은 그의 정부와 경찰관의 논쟁을 우려와 사소한 호기심으로 지켜보면서 구경꾼처럼 행동한다. 때로는 메르소가 셀레스트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그녀가 메르소를 바라볼 때처럼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은 신비로운 활동이다. 이 소설에서 바라보는 순간과 관찰하는 순간은 까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인류의 끝없는 의미 탐구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바라보나 관찰하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알베르트 까미가 29살에 쓴 이방인은 그를 대중에게 알린 대표적인 소설이다. 소설 이방인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처음은 엄마가 죽었다는 이 표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자신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나도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상가에도 함.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오늘이 아니라. 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메르소의 이 말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한 날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즉 메르소가 받은 정보에는 어머니의 사망 날짜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메르소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와 함께 더 폭넓게 읽힐 수 있다. 말하자면 메르소에게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글읽기는 소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주제, 즉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려고 의도됐다는 거죠. 그녀는 더디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너무 빨리 가면 땀을 뻘뻘 흘린 다음 교회 안에서 오한이 난다. 그녀가 옳았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 No way out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명하게 쓰이고 있죠. There is no, 없다 이거야. 길이 없다. out. 바깥으로 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즉 출구가 없다. 피난처가 없다. 그쵸? 비상구가 없다. 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는 거죠. There is no exit. 마찬가지고. 간병인은 일부 일장에서 길고 뜨거운 장례 행렬 동안 메르소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다. 문자 그대로 간병인의 말은 날씨가 주는 딜레마를 묘사한다. 더운 열기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는 메르소의 말은 간병인의 말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메르소가 결국 깨달은 것처럼 간병인의 말은 인간의 조건을 묘사한다.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생명으로 태어난다. 즉 죽음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는 거죠. 죽음은 태양의 혹독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있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중심적인 사실로서 상정하는 이방인에서 까미 철학의 핵심이다. 1분 후 그녀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마리가 한 말이겠죠.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구절에서는 메르소와 마리가 주고받은 말을 다룬다. 특유의 감정적 무관심과 무심함으로 메르소는 마리의 물음에 완전하고 정직하게 대답한다. 항상 무뚝뚝한 그는 재치 있게 말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결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상대가 듣고 싶어 해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그냥 솔직한 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하지만 메르소의 정직성은 그의 무지를 반영한다. 퉁명스러운 그의 말은 마리의 물음에 담긴 감정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메르소의 단언,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주장에서 메르소가 후에 깨닫게 되는 이 소설의 중심, 즉 인간의 삶의 무의미성을 목격하게 된다. 사랑도 의미가 없는데 삶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맥락이겠죠.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삶이 다른 삶과 같았고 이곳에서의 삶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나는 말했다. 메르소의 반응이에요. 감옥에서 삶에 대한 반응이겠죠. 메르소의 진술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경직성이나 관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삶이 다른 삶과 같았다는 그의 말은 비록 세부적인 것은 바뀔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또한 각 개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나나 걔나 언젠가 죽을 건 똑같으니까. 소설 속의 메르소는 인간의 삶의 동일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죽음을 가리켜 지속적이고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책임이 있는 힘, 말하자면 그게 죽음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죠. 이 구절을 그의 사형선고로 이어지는 메르소의 사상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메르소의 이해가 경험의 결과로서 깊어지는 헤릭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깨달음에 이르니까 이제 항소를 포기하게 되죠. 어차피 삶을 좀 더 지연시킬 뿐이지 죽는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흔히 말하는 시지프스 말하는 신이 정한 그 모습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신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니까. 마치 그 맹목적인 분노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듯 내게서 희망을 없애주듯 처음으로 그 밤 표식과 별을 달고 살아서 나는 우주의 온화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나 자신처럼, 그러니까 정말 형제처럼 나는 내가 행복했었고 또다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처형 당일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증오에 찬 외침으로 나를 맞이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본인이 바라든 안 바라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도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 소설의 마지막 대사이다. 사형 선고를 계기로 메르소의 눈을 신에게로 돌리겠다는 고집 때문에 맹목적인 분노에 빠뜨린 사제와의 만남 이후 메르소는 우주가 인간의 일에 무관심하고 삶에는 합리적 질서와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부조리한 생각을 완전히 수용한다. 소설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진전시키지만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완전한 어떤 깨달음, 거기엔 이르지 못한다. 메르소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우주의 무관심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개인적 무관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유사성이 그에게 세계를 형제라고 부르게 만드는 친밀한 관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소설의 앞부분과 달리 메르소는 일단 인간 존재의 실체에 그 스스로 마음을 열면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메르소는 또한 그 자신이 사회에서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에서의 위치가 결국 뭔데? 사형수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혐오스러운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단지 세상이, 사람이, 삶이, 동료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이 세상이 사형 집행일에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한다. 메르소는 임박한 처형을 새로운 인식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아니면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나를 또 비난하고 손짓하고 또 내가 죽는 것에 오히려 또 만족감을 느끼고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메르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오늘 죽어요. 당신들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5년,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겠죠. 내가 가서 먼저 기다릴게. 어차피 다 같이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겠죠. 알베르트 까미가 메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하나를 더 동영상을 찍을 거라서 계속 이건 이어질 거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